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 된 이래 처음으로 300명 전원이 본회의 표결에 참석했습니다. 그 정도로 여야가 총결집해서 붙은 표결은 바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그런데 재의결에 반대한 의원은 104명. 결국 부결은 됐지만 4명이 사실상 반란표를 던진 겁니다. 여권 내에선 다음 김 여사 특검법은 못 막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4표, 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대 국회에서 재표결한 두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최종 부결로 다시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엔 국회의원 전원인 300명이 표결에 참석했습니다. 여당이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한 만큼 반대표는 국민의힘 의석수인 108명이 나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04표에 그친 겁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당내외 많은 분들이 생각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탈표 지적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단일 대우가 깨졌다. 글쎄, 저는 단일 대우가 깨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센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반란표 4명을 확인한 게 성과였다며 10월 국정감사로 김 여사에 대한 공세를 최대한 끌어올리면 다음 달 본회의 때는 노려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이라도 부끄럽고 두려움을 느끼는 개별 의원들이 당내 소수 세력이 침몰하는 여당에서 탈출을 모색할 때입니다. 야당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전 다시 김 여사 특검법안을 올릴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이러다 보니 시선은 용산 대통령실로 향합니다. 여당 내에선 친윤 친한 가릴 것 없이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 당장 사과할 계획은 없어 보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은 부결됐지만 여당 내에서는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정치인들에게 법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면 그건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검법 재의결은 반대했지만 김 여사 사과 없이는 마무리될 수 없다는 게 여당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사께서 사과하는 것하고 다르게 생각하자고 하는 것이 여당 내 분위기고요. 여사께서 그동안 대선 기간 조용한 내조를 약속하셨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여당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저는 여사 문제가 털고 나가야 되는데 여당에서도 아등바등 뭔가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여사 문제가 나오는 순간 다 묻혀버리죠. 친윤계 의원들도 김 여사 사과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습니다. 국민적 눈높이의 사과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일이 매듭이 치면은 반드시 사과를 하시죠. 대통령실은 당장 사과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사법 리스크가 마무리되지 않은 현 상황은 사과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김 여사는 모레 대통령 동남아시아 순방길에 동행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김건희 여사 심판본부를 발족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때 이 김 여사 관련 의혹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대통령 탄핵 강경파들이 포함됐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건희 여사의 모든 것을 파헤치겠다며 김 여사 심판본부를 발족했습니다. 본부장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탄핵의 밤 논란이 일었던 강득구 의원과 김현, 장경태, 양문석, 한민수 의원 등 강경파가 대거 합류했습니다. 김 여사 관련한 의혹이 매일매일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각종 의혹과 문제점들에 대한 종합적인 규명과 대응을 할 거고 김 여사 관련 공익제보자센터도 신설했습니다. 탄핵준비의원연대를 주도하고 있는 강득구 의원은 오늘도 탄핵을 거론했습니다. 박근혜 탄핵 사유보다 윤석열 탄핵 사유가 더 많고 더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의 친형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도 윤 대통령 부부를 윤건이라 부르며 탄핵을 외쳤습니다. 사실 탄핵은 그나마 점잖은 방법입니다. 윤건희를 권좌해서 무참하게 끌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촛불행동은 내일 대통령 퇴진 행사를 엽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 재의결 찬성표가 194표 나왔습니다. 6표만 더 있었으면 통과가 되는 거였어요. 오늘 이탈표는 여당에서 나온 건 분명해 보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당 이탈표 최대 4표입니다. 왜 제가 최대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이 결과는 반대 104표, 그리고 기권과 무효가 1표씩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수 108명이죠. 위법적인 특검법이다. 모두 반대하자. 이렇게 반대 당론으로 정했는데 이 반대표가 의원 수보다 4표 적은 104표만 나온 겁니다. 104표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 표라고 가정해도 국민의힘 내 4명은 찬성이나 기권 또는 무효로 간 거죠. 이탈표인 겁니다. 주목할 부분은 찬성으로 간 2명인데요. 찬성이라는 건 김 여사 특검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당 의원이 나왔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표의 의미를 좀 살펴보자면 사실 전에도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있었어요. 그때와 비교하면 어떤 거예요? 네, 지난 2월 말이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첫 번째 이 재표결이 있었는데요. 21대 국회 때라서 지금과 여야 의석수가 달라서 정확히 비교하긴 어렵지만요. 그땐 무효표가 1표가 나왔지만 여당에서는 반란표가 0표라고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단일 대우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가장 궁금한 건 이거겠죠. 바로 그 이탈표 4명 누굴까요? 네, 일단 당내에서는 이걸 색출할 분위기는 아닙니다. 사실 지금은 파장을 줄이려 안간힘인 상황입니다. 친한계에서는 가뜩이나 윤한 갈등 프레임이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우리 쪽에서 이탈표를 냈겠느냐? 아니다, 이건 일부 의원들의 소신투표다 이런 입장이고요. 친윤계에서는 실수로 무효나 기권을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탈이라고 보지 말라고 하는 반응이더라고요. 누군지 찾아보자 하는 순간 내부 갈등만 불거질 거니까요. 사실 이렇게 얼마나 내부 분위기가 민감하냐면요. 일부 의원들은 투표장에서 무음 카메라로 투표 용지 인증샷까지 찍어놨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으니 나는 반대했다 이런 증거를 남겼다는 거죠. 용산 분위기는 어떨까요? 네, 대통령실은 우선 겉으로는 부결됐으니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속내는 하지만 복잡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은 여당이 버틸 수 있을까? 여당 반란표가 6표만 더 있었더라면 통과되는 아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대표 쪽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대표가 어제부터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는데 이탈표가 나온 거라서요. 당대표에 령이 안 서는 거죠. 자, 그러니까요. 지금 야당은 다음 달, 빠르면 이번 달이라도 다시 김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하는데 어떨 것 같아요, 다음은? 네, 여당 내에 위기감이 감도는 상황입니다. 지난 2월 이탈표는 사실상 0이었다가 이번에는 4표로 늘었죠. 다음은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야권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투표 때를 떠올리는 목소리도 나오던데요. 처음에는 부결됐지만 예상보다 무효 기권표가 많았고 두 번째 표결에서 이들이 찬성으로 대거 돌아서면서 가결됐던 때가 떠오른다고요. 오늘 기권 무효 1표도 찬성으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같이 재표결한 최상병 특검법도 찬성이 194표, 2표의 반란표가 똑같이 나왔었거든요. 여당 내에 정권에 대한 경고성 투표가 현실화된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여권에서는 이제 김 여사가 뭔가 매듭 지어줘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커질 테고 대통령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철도 공동조사 그 전에 유엔이 금지해 놓은 금수품을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 어제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오늘도 관련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자, 유엔 승인 없이 북한에 금수품을 보내자고 누가 결정을 했을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은 있었는데 당시 청와대 NSC 상임위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수품이 넘어가는 걸 최소 알고는 있었을 가능성이 큰 거죠. 최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철도 공동조사 시작을 앞두고 2018년 8월 16일 북한의 요청을 받고 사천강 교량 보수에 필요한 철강유를 보냈습니다. 유엔이 금지한 금수품이었습니다. 물품 반출 이틀 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인 대한민국이 유엔의 제재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북한을 도왔던 것을 우리 국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남북교류협력법상 북한으로 물품 반출을 위해선 반드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장관 승인이 나기 전 청와대 NSC 상임위원회에서도 사천교 보수물품 지원에 대한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 NSC 상임위에는 통일부와 국방부, 외교부 등 외교안보부처 장관, 그리고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수장들도 모두 참석합니다. NSC 논의 후 2주 뒤 물품은 당시 통일부 관계자들과 철도시설공단 실무자들이 함께 북측도로 통행검사소에서 만나 북한 철도성 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채널A는 당시 반출을 승인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어제는 김여정, 오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군의 날 행사를 비판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을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사이가 좋을 때는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라고 부른 적도 있습니다. 박수희 기자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흘 전 열린 우리 국군의 날 행사에 북한이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윤괴뢰라고 칭하며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윤괴뢰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문전에서 군사력의 압도적 대응을 입에 올렸는데 뭔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막말을 한 건 2022년 7월 전승 69돌 기념 행사에서 군사 깡패라고 말한 이후 처음입니다. 이에 앞서 어제 오후에는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윤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며 전쟁열에 잔뜩 들떴다, 허세 부리기에 열을 올렸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한 말로서는 그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는 것은 강도가 높은 그런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2018년에는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라고 했는데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관계가 경색된 뒤에는 여느 대통령보다 훨씬 모자란 멍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군의 전략무기와 한미 확장 억제가 내부 주민들에게 알려질 가능성을 우려해 적극 차단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국방부는 국군의 날 기념 행사를 비판하고 특히 국군 통수권자를 직접 비난한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네, 한은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김민곤 기자 나와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 비판하는 게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이번 국군의 날 행사 이후의 비판은 등장 인물도 비날 수위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분명하게 이례적인 비판입니다. 그것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직접 전면에 나섰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에 등장했던 미군의 전략폭격기 B-1B와 우리의 괴물 미사일 현무5를 특정해서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그동안 북한은 우리 군이 도입한 스텔스 전투기 F-35A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또는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4와 같은 최신식 무기에 대해 비난을 하면서도 외무성 대변인이나 국방과학원장 등의 입을 빌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엔 김 씨 일가가 직접 가세했다는 점이 큰 특징인 이유입니다. 특히 김여정 부부장은 현무5에 대해서 잔뜩 몸집만 불린 기형이나
거대한 달구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발사대가 좌우로 이동하는 개걸음식 기동에 대해선 주차할 때나 필요한 기능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미국의 비원비가 한국 국군의 날 행사에 등장한 것을 두고는 식민지 한국에서만 연출할 수 있는 명장면이라고 비아냥대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비난을 한 거예요? 네, 북한이 이 한미 두 나라의 무기 체계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봐야 할 겁니다. 국방부도 약 2시간 전에 입장을 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유독 이번 국군의 날 행사를 두고 우리의 무기 체계를 일일이 거론하며 비난한 것은 초조함과 불안함의 발로라는 입장입니다. 현무5는 세계 최고 중량인 8톤의 탄두를 탑재했고 B1B는 57톤의 무장을 하고 괌에서 2시간 만에 날아올 수 있습니다. F-35A도 세계 최고의 스텔스 기능을 자랑하는 무기들입니다. 두려워서 더 세게 비난을 하는 거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겠죠. 북한이 바로 막을 수 없는 무기들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방공망 수준으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무기들에 대해서 요격이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공격무기 위주로 그동안 쭉 개발해왔기 때문에 열악하다고 평가할 수가 있죠. 또 제대로 된 방어를 위해선 사전 감시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엔 감시 정찰 자산의 능력도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북한 발표 보면 자신들이 엄청난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처럼 막 과시하는 표현들이 있던데 이것도 사실인지도 궁금해요. 예, 맞습니다. 북한의 발표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 보유과의 군사적인 충돌에서 생존을 바라며 행운을 비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할 부질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도 핵 보유국 앞에서 졸망스러운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과시했습니다. 특히 김여정 부부장은 북한 방사포 한 대의 투발 능력이 재래식 탄두 900톤의 폭발력과 맞먹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초소형 핵탄두에 가까운 수준인데요. 현무5의 폭발력은 11톤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들의 방사포 한 대의 위력이 현무5 80발가량과 맞먹는다는 계산입니다. 우리 군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은 기자, 김민곤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대통령실 재직 시절 비서관을 사칭했다가 내부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내부에서는 면직시켜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던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안보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지난해 김대남 전 행정관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수차례 비서관을 사칭한 혐의입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 전광삼 당시 시민소통비서관이 출근해 근무하고 있는데도 자신이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행이라는 명함을 만들어 다녔던 걸로 전해집니다. 한 행사에는 비서관을 사칭해 외부 행사 축사까지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3급인 김 전 행정관이 직무대리를 잠깐 한 적은 있지만 아닐 때도 사칭을 한 걸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제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감찰을 진행한 뒤 일부 사실을 확인하고 김 전 행정관을 면직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확한 감찰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10월, 김 전 행정관은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경기 용인갑 지역에서 같은 대통령실 출신인 이원모 비서관에게 밀려 낙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 김 전 행정관의 행실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대통령실 내외에서 많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는 김 전 행정관 측에 비서관 사칭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김대남 전 행정관, 지금은 대통령실을 떠나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로 재직 중이죠. 대통령실 내에서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당장 물러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이어서 유준 기자입니다. 김대남 전 행정관에 대해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거취 압박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총선 이후 SGI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상근감사 연봉만 3억 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채널A에 김 전 행정관이 진지하게 본인 거취에 대해 고민할 시기라며 자진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 측의 사퇴 압박에 대통령실과 친윤계도 가세한 겁니다. 국민들께서는 그런 형편없는 보안의식과 공적 의식이 있는 사람이 중요 공기관의 임원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 거기에 임용된 것 자체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은 정부 기관이 아니라서 사퇴시킬 수도 없어 우리도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이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인 정부 투자기관은 맞지만 민간기업이라 사퇴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김 전 행정관 측은 채널A에 아직 거취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이 김대남 전 행정관 논란은 여당 내에서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한동훈 대표를 향해 논란을 키운다며 해당 행위라고 직격했습니다. 이 친한계는 펄펄 뛰어야 할 용산이 왜 조용하냐고 하고요. 이상원 기자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공격사주 의혹 관련해 논란을 키우는 건 해당 행위라는 겁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전당대회 당시 나경원 캠프에 몸담은 바 있습니다. 대표의 워딩으로 이렇게까지 대표 측근들이 모두 나서서 이렇게 큰 이슈를 키워야 되느냐. 시끄럽게 하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김민전 최고위원도 한 대표가 박해받고 있다는 신데렐라 신드롬이 측근들의 급발진을 부른다며 대통령과 한 대표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직격했습니다. 친한계는 반발했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밝혀내는 것만이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없이 개인적인 일탈을 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데도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도 김대남 씨가 대통령에 대해서 막말을 하고 있지 않냐며 용산이 오히려 펄펄 뛰면서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받아쳤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내일 열리는 불꽃축제에 100만 명이 몰릴 걸로 예상됩니다. 명당 쟁탈전은 올해도 어김없이 치열한데 인근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민폐족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유료 좌석이 생기면서 안표상도 등장했습니다. 불꽃축제 현장을 김세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내일 불꽃축제가 열리는 한강공원 바로 길 건너에 있습니다. 출입문과 엘리베이터 곳곳에는 외부인 출입 금지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불꽃놀이 축제가 시작되면 외부인들이 무단으로 들어와 이곳 아파트 복도를 가득 메우는데요.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도난과 안전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잘 보이니까 막 와가지고 술 먹고 음식 먹고 막 그래갖고 걸어가려는 걸 놔두고 가려고. 올해 경비를 더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그냥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경비 아저씨가 올라오셔가지고 어느 동 뭐 몇 호인지 확인은 하시는데 사실 그게 막 일일이 다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올해부터 유료 좌석도 도입했는데 안표상까지 등장했습니다. 관람석의 정가는 16만 5천 원이지만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25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존 가격보다 한 10만 원, 20만 원 더 얹어서 웃돈까지 붙여서 저희가 사기에는 학생이고 부담이 있으니까. 이번 불꽃축제에는 10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안전관리를 위해 처음으로 드론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해당 구간 좀 주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 CCTV와 드론을 통해 다각도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혹시 모를 안전 문제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들이 용산 대통령실에 무단으로 진입하려다가 붙잡혔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면담을 원했다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어디론가 급히 뛰어갑니다. 잠시 뒤 경호원이 팔다리를 잡고 누군가를 끌고 나옵니다. 차례차례 붙잡혀 나오고 이들을 경찰차에 태웁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들이 용산 대통령실로 무단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실과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자분이 소리 지르면서 이제 경찰분이랑 양복 입으신 분들한테 끌려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번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대진현 회원은 4명인데 경찰서로 연행되면서도 난동을 피웁니다. 대진현은 지난 1월에도 면담을 요구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된 10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대진현 회원 4명을 공동건조물 침입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가을 성어기를 맞아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해경의 단속이 강화될수록 저항하는 수법도 진화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어선끼리 줄로 잇는 연환계 수법까지 동원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추격하는 해경. 도망가던 어선이 다른 중국 어선들과 합세해 한 줄로 길게 늘어섭니다. 배들을 서로 묶어 하나의 거대한 선단을 꾸리는 연안개입니다. 해경대원이 중국 어선에 오르면 다른 어선으로 넘어간 뒤 호줄을 끊고 달아나는 수법입니다. 해경 경비함정이 접근하는데도 선원들은 배를 세울 생각이 없습니다. 어선에 올라탄 해경대원들, 호줄을 끊기 전 진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어선엔 불법으로 잡은 홍어 등이 발견됐습니다. 해경이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 2척을 납포하고 해상에 있던 다른 중국 어선 28척을 퇴거 조치했습니다. 해경부두로 압송된 중국 어선입니다. 어선 앞쪽에는 다른 어선과 묶었던 밧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연안개를 사용하게 될 경우 집결된 여러 선박에 다수 선원이 집단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우리 경비함정의 등선 등 단속 활동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해경은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불법 조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납포된 선박엔 담보금 3억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가을 성어기를 맞아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늘고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승용차가 주차 중에 주택으로 떨어져서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쳤습니다. 리콜 대상에 오른 경찰 승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사건 사고 권경문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주택에 승용차가 추락해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인근 사찰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주차하다가 2m 아래 주택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말 크게 뭐가 탕탕 이런 소리가 나가지고 큰 짐차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는 그런 소리인 줄 알았어요. 주택 유리창이 깨졌고 운전자 1명과 동승자인 승려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 갓길에 세워져 있는 검은색 승합차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갓길에 세워진 경찰 승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시동을 켠 채 정차 중이었는데 운전석에 탄 경찰이 대시보드에서 불꽃을 발견하고 소방당국에 신고했습니다. 화재 현장에는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고 차량은 덮개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요. 불에 그을린 자국과 깨진 유리창 파편 등 화재 당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화재 차량은 2017년식 스타렉스 승합차로 지난 5월 화재 위험으로 리콜 대상이 됐지만 아직 리콜을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에 리콜 대상에 오른 차종이 약 500대로 이미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국가수 감식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6시 40분쯤 충남 천안시에서 SUV 차량이 버스 정류장을 들이받았습니다. 조용히 갔지. 난 언제부터 터진 줄 알았어. 버스를 기다리던 남성 2명이 등 부위 등을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은 아니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검찰에 넘겨지며 취재진 앞에 선 살해범 박대성. 술 취해서 아무 기억이 안 난다더니 오늘은 좀 달라졌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 모자와 마스크를 벗은 맨 얼굴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술에 취해 범행 당시 기억이 없다던 기존 주장은 사뭇 달라졌습니다. 범행 기억 아직도 안 나십니까?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일부러 여성만 노린 것 아니냐는 질문엔 답이 없었습니다. 박대성은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성향이 변한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박대성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묻지마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이성적,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입니다. 범행 전에도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따라갔던 것도 기억 못하고. 마스크를 쓴 남성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 붙잡힌 외제차 운전자 33살 김모 씨입니다. 오토바이 동승자가 숨지고 운전자가 크게 다친 데 대해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왜 도망가셨나요? 유가족한테 할 말 없어요? 경찰은 김 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도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 씨를 도운 나머지 조력자 2명에 대해서도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할 계획입니다. 수사 과정에 제기된 이들의 범죄 조직 연루, 대포차 여부 등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관련 발언이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시설 타격을 지지하느냐라는 질문에 논의 중이다. 마치 공격을 시사하는 듯한 돌출 발언을 꺼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사흘 전 이란이 쏜 약 200발의 미사일 공격을 막아낸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향후 보복 방식 중 하나로 이란 석유 시설 타격이 거론되면서 중동 정세는 일촉즉발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이스라엘이 타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We're in discussion of that. I think that would be a little anyway. 발언 직후 미 국방부는 결정된 것이 아니라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We are certainly talking to them about their response, but what their response might be, I'm just not going to speculate further on. 하지만 국제 유가가 5% 넘게 급등하는 등 파장은 컸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돌발 발언, 가디언은 즉흥적 발언 등 주요 외신들도 바이든이 신중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도 최근 유세 도중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Which meant the president of North Korea, who's basically trying to kill me, so they want to guard him, but they don't want to guard me. 미국 MSNBC 등 외신은 김정은이 트럼프를 죽이려 시도한 적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는 만큼 이상한 발언이라며 이란과 혼동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을 괴롭혔던 인지력 논란이 트럼프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낙태권은 불과 한 달 정도 남은 미국 대선 쟁점 중에 하나죠.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부인 멜라니아가 돌연 낙태권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왜 돌아섰을까요?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가 현지 시각 어제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Individual freedom is a fundamental principle that I safeguard. There is no room for compromise when it comes to this essential right. 여성의 낙태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밝힌 겁니다.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지 않던 멜라니아가 남편 트럼프의 정당과 배치되는 주장을 펼친 것은 이례적입니다. 멜라니아는 다음 주 출간을 앞둔 회고록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멜라니아의 회고록을 입수해 보도했는데 임신 여부 결정은 여성 자신의 신념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며 정부의 압력이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서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낙태는 두 후보의 견해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면서 다음 달 미국 대선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거론되었습니다. 낙태에 강경하던 트럼프도 입장을 다소 완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연방 차원의 낙태 금지법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처음 밝혔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의 입장 변화를 정치적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의 강경 입장 완화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는 이 중도층의 표심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양국의 협력을 더욱 공고하고 폭넓게 만들어 나가겠다. 사흘 전에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오늘 임시국회 연설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전향적 발언을 한 건데요. 도쿄에서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취임 후 정권의 정책 방향을 알리는 소신 표명 연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외교 정책 부분에서 미국 다음으로 한국을 거론하며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양국 간은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서로 협력하는 것이 쌍방 이익에 중요하다고 밝힌 겁니다. 岸田総理が윤大統領との間で築かれた信頼関係を礎に日韓両国の協力をさらに強固で幅広いものとしていきます。 3년 전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의 첫 국회 발언과 비교하면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韓国は重要な隣国です。韓国側に適切な対応を強く求めていきます。 방위상 출신으로 안보 전문가를 자처하는 이시바 총리는 북한의 위협도 언급했습니다. 北朝鮮は弾道ミサイルの発射を繰り返している国連安保理決議違反であり 취임 초기부터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 일본 우익 세력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지만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喧嘩見中などと言っていたのではですね、日本外交は成り立たないと、建設的な日韓関係を築くことが双方の利益になり 이시바 총리는 다음 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과 첫 회담을 가집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지난번 협상 때보다 5.6%포인트 줄어든 인상률로 합의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정다은 기자가 전합니다. 한미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과 한미 연합방위 태세 강화에 대한 양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매년 부담하는 것으로 첫 해인 2026년은 2025년보다 8.3% 늘어난 1조 5,192억 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2021년 인상폭 13.9%보다 5.6%포인트 줄어든 수치입니다. 연간 증가율에 대해서도 지금은 평균 4.3%의 국방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번 협상으로 2%대로 전망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을 적용시키기로 합의하고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4월부터 시작됐는데 약 반년 만에 합의에 이른 겁니다. 지난 협상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존의 5배가 넘는 5조 원대의 분담금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다음 달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가능성에 대비해 협상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는 풀이도 나옵니다. 일각에선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해 재협상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협상 내용이 문서화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쩐의 전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이 주식 공개 매수로 경영권 방어에 나서면서 영풍 MBK 연합 측도 같은 가격, 같은 조건에 맞불을 놨는데요. 누가 이기든 승자의 저주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영풍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 공개 매수 가격을 83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앞서 고려아연이 경영권 사수를 위해 주당 83만 원의 자사주를 사겠다고 나서자 같은 가격에 맞불을 놓은 겁니다. 고려아연 주가는 오늘 장 초반부터 영풍 MBK 측이 제시했던 기존 공개 매수가 75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MBK 측이 다시 한번 공개 매수 가격을 올리면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출구 없는 쩐의 전쟁으로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양측의 경영권 분쟁에는 총 5조 원이 넘는 자금이 동원될 전망입니다.
당초 발행 주식 총수의 7%가 모이면 사겠다던 최소 매입 수량 조건까지 삭제했습니다. 양측 경영진의 지분이 엇비슷한 가운데 경영권 분쟁의 향배는 기관 투자자들의 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을 대량 갖고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 공개 매수의 진짜 승패가 갈려요. MBK가 가격과 조건을 변경하면서 오늘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됐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14일로 열흘 더 연장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올 시즌 전 세계 야구 팬들을 흥분시켰던 오타니 쇼헤이의 50홈런 50도루. 이 기록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경제 효과만 최소 8천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야구장 타석에 나와 천천히 몸을 푸는 일본 출신 인기 야구 선수 오타니 쇼헤이.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야구 방망이를 들고 해를 가리킵니다. 오타니를 모델로 내세운 선크림 광고입니다. カリフォルニアはいつも大体晴れていて、紫外線も強烈です。なので紫外線が肌や体に与える影響を意識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 이렇게 다양한 상품의 모델로 기용된 오타니는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오타니의 활약에 야구장 관중이 늘고 유니폼 판매와 관련 관광 상품이 증가했습니다. 올해에만 미국과 일본의 약 5억 9,400만 달러, 우리 돈 약 7,935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오타니 선크림, 오타니 구인사이트, 심지어 오타니 문어빵까지 인기를 끌면서 간접적 파급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들의 주가는 지난 3월 미국 프로야구 시즌 시작 전과 비교해 최대 22% 넘게 올랐습니다. 日本からもみんなで応援しているので、さらにまた頑張ってほしいです。 지난해부터 세계 투어를 진행한 테일러 스위프트와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처럼 오타니도 미일 경제에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60대 인구수가 처음으로 40대 수를 앞질렀습니다. 60대, 그러고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경제 생활에서 주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태영 기자입니다. 서울 금천구의 한 카페입니다.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는 65세입니다. 60세 이상만 일할 수 있는 카페지만 일반 카페처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계속 애들만 뒷바라지하고 있다가 보니까 딱 결혼하고 나갔는데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출근하는 자체가 너무 좋아요. 국내 60대 인구가 770여만 명을 기록하며 역대 처음으로 40대를 앞질렀습니다. 지난 2014년 40, 50대의 절반 수준이었던 인구수가 10년 만에 크게 늘었습니다. 경제 활동도 활발합니다. 지난해 늘어난 사업체는 총 9만 8천여 개입니다. 이 중 60대 이상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가 6만여 개, 전체 창업 시장의 64%가 60대 이상인 셈입니다. 5, 60대 창업률이 증가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일반 창업에 해당되는 포션이 좀 늘고 있는 것으로. 그만큼 구매력도 증가해 핵심 소비층이 됐습니다. 살 먹을 분들도 오세요. 차 구매하시러. 젊게 하고 다니시고 건강하신 분들 많으시니까. 은퇴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경제활동과 여가활동에 참여하며 노후 생활을 주도하는 시니어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자, 반면에 우리 경제의 주축인 3040 세대는 빚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 상당수는 소득의 100%, 그러니까 버는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갚는 데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찬 기자입니다. 서울 집값이 무섭게 뛰며 가계대출이 폭증했던 8월. 30대 직장인 김승교 씨도 더 늦기 전에 내 집 장만 행렬에 나섰습니다. 매수자금 상당 부분은 대출에 의존했습니다. 생애 최초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거의 꽉 채워서 받았어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월급의 절반이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3040 세대 중에서 대출을 받은 이는 70% 이상인데 평균 대출금은 1억 원을 넘어 모든 연령대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현재 전국 157만여 명이 대출 원리금 상환에 연소득 100%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의 진빚만 485조 원에 달합니다.
이 중 상당수가 3040 세대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아서 100% 금융이자나 대출을 갚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계층이 이 가계대출을 많이 받아본 게 3040으로 추정되니 3040 세대가 돈을 벌어서 대출이자 받는데 급급하다. 3040이 가계대출에 허덕일수록 소비는 줄고 내수 경기는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빚내서 집을 산 3040 세대가 금리 인상기에 소비를 가장 많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여야 새 대표요. 무슨 승부를 이번엔 벌이고 있습니까? 네, 10월 재보궐선거 앞두고요. 여야 새 대표 이 벼랑 끝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요. 국회의원도 아닌 기초자치단체장 4명 뽑는 미니 선거지만 여야 대표들 총력전입니다. 먼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부산 연이어 찾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에 금융을 발전시키겠다고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하라고 저는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주말에 부산에 가겠습니다. 민생정당인 우리 국민의힘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자, 한 대표 촉 원래 처음엔 선거판 안 키운다고 했었는데 열심히 해요. 네, 한동훈 대표 당내 리더십이 아직 확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재보선으로 진짜 실력을 보여주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텃밭인 부산 금정구청장 여론을 보니까요. 야권이 단일화할 경우 자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후보든 조국혁신당 후보든 단일화를 하게 되면 오차 범위 내에서 초접전 벌이는 걸로 나왔거든요. 부산이 패배하면 한동훈 대표 리더십은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겠죠. 자, 이재명 대표는 사실 초반부터 정권 심판의 불씨를 살리겠다며 선거판을 키워왔는데 또 만만치가 않아요. 네, 이재명 대표도 급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 호남 맹주 자처하고 있는 민주당. 하지만 영광에서는 조국혁신당은 물론 진보당과도 초접전, 3파전 벌이고 있거든요. 최악의 경우에 제1야당이 재보선에서 전남 곡성 한 곳만 건지고 다 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까지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 영광 국민들에게 자식 다시 거둬달라고 읍소하더라고요. 민주당 호남이 낳은 우리 자식인데 부모 뜻을 몰라주고 가끔씩 엉뚱한 짓을 할까? 다시 또 데려와가지고 길렀는데 또 마음에 꽉 차지를 않더라. 그런 생각하고 계시죠? 우리 민주당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선거에 처음 뛰어든 조국 대표가 가장 잃을 건 없어 보이는데요. 네, 첫 선거니까요. 꼭 그럴까요? 이 조국 대표는 호남살이하면서 영광선거에 올인 중이잖아요. 교섭단체 지위도 없는 데다가 우당이었던 민주당과도 틀어져 버렸는데 한 자리도 못 건지면 세력 확장도 못하고 외톨이 정당 신세 면치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광 여기에 있는 사우나에서 목욕하고 왔습니다. 얼굴이 백옥처럼 반질반질해졌습니다. 한 달째 여기서 집을 얻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밋밋한 선거였습니다. 경쟁이 영광 국민에게 도움이 됩니까? 방해가 됩니까?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뒤에 국군의 날 행사 모습 같은데 계엄 분위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국회에서 탄핵의 밤 행사 열었던 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시민단체.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1일 계엄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저격했습니다. 성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만 합니다. 계엄으로 국민들을 꼼짝 못하게 할 수작을. 국군의 날에는 낮에 시가 행진이라는 명목으로 서울 시내에 군인과 온갖 군사 무기를 동원해 계엄 분위기를 연출했다. 오, 저희 스튜디오 바로 앞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저게 계엄 분위기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날 창문을 통해 봤었는데요. 진짜 그런 분위기 있었는지 영상을 찾아봤거든요. 전차들이 일렬로 지나가자 시민들 손을 흔들면서 반겨주고요. 사진도 찍으면서 즐거워하죠. 네, 우리 군의 사기를 높이고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는 자리인데 저걸 보고 계엄을 떠올리는군요. 혹시라도 장병들이 시가행진할 때 우리 시민들이 공포에 질린 모습이 있는지도 찾아봤는데요. 아이들도 신기한 듯이 군인 모습 바라보면서 손을 흔들고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같은 장면 보고도 생각하는 바가 참 다르군요. 네, 여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행사가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전체주의 국가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고 또한 독재 국가를 연상하게 한다라는. 우리 군의 생일이자 잔칫날이었습니다. 그렇게 비난받아야 할 일입니까?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내고 미사일을 쏴대는 북한의 파렴치한 행태는 침묵하면서 오늘은 국회 위로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 여러 개가 둥둥 떠다니는 장면도 포착이 됐는데요. 군인들이 열심히 준비한 도심행진을 계엄불이기라고 비판하기 전에 우리 국민들 향해 오물풍선 날리는 북한이 비판의 표적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열랑야랑이었습니다. 국민타자에서 2년째 사령탑을 맡고 있는 두산 이승엽 감독. 두산이 가을 야구 KT의 반란으로 일찌감치 짐을 싸게 되자 팬들의 비난이 거셉니다. 감독 퇴진을 요구하는 야유까지 나왔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2경기 연속 영봉패를 당한 두산 베어스. 1승을 안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지만 속절없이 무너지며 일찌감치 가을 야구를 마무리했습니다. 6회 한 점을 얻어맞은 뒤 마무리 신인 투수 김태균을 7회 조기 투입했지만 타선이 끝내 침묵했습니다. 경기장 밖에선 뿔난 팬들이 감독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선수 시절 소속팀 삼성의 응원가까지 부르며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승엽 삼성의 두 시즌 연속 팀을 가을 야구에까지는 이끌었지만 준 플레이오프 진출이 가로막히며 두산 특유의 가을 야구 DNA가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프로라면은 경기장에서 승리로서 팬들에게 보답하는 게 우선 가장 해야 할 일인데 그 두 경기를 패하면서 시즌을 마감했다는 게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2022년 3년 18억으로 초임 감독으로선 후한 대우를 받고 취임한 이승엽 감독. 계약 기간은 다음 시즌까지입니다. KT와의 5위 결정전에서 패배한 SSG 이승용 감독도 팬들의 화살을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김광현의 깜짝 투입으로 승부수를 걸었지만 역전 홈런을 허용하고 부상 중인 추신수를 대타로 투입한 전략에 팬들의 원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천만 관중을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프로야구. 늘어난 관중만큼 팬들의 눈높이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서늘한 가을 날씨 속에 오늘 설악산에는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더위가 오래 갔던 만큼 평년보다 6일 늦었는데요. 3주 뒤 주말에야 절정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아침에 쌀쌀하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집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지만 일요일엔 남부를 중심으로 비 예보 있습니다.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을 포함한 동쪽 지역에 안개가 짙어 안전운전 해야겠고요. 동해안과 제주에는 너울이 높게 밀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13도, 대구 12도에서 시작됩니다. 쌀쌀하긴 해도 기온이 조금 올라서 평년 수준은 되찾는 겁니다. 낮엔 서울과 대구 25도, 부산 26도로 평년보다 3도 높겠습니다. 다음 주엔 내내 평년보다 따뜻하겠고요. 월요일까지 남부와 제주에는 비가 이어집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이게 역사적인 일인 줄은 몰랐습니다. 재적 300인, 재석 300인.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석한 게 오늘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의원들이 일을 안 했던 거죠. 그럼 오늘은 왜 다 왔을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에 여야가 총력전을 펴다 보니 불참할 경우 지도부 눈치 보여서겠지요. 민생법안 처리할 때 안 오는 의원님들, 국민 눈치는 안 보는 건가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민생부터 총력전. 뉴스데이 마칩니다. 감사합니다.